교수님이 또 언어의 유희로 유명하잖아요. 언어의 마법사 막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고 진짜 팬층도 그거 듣는 재미로 또 교수님을 또 추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수많은 것 중에 요건 진짜 내가 좀 괜찮다. 이 유희, 언어의 유희는 정말 좀 내가 만들었지만 괜찮다 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웃겨. 네, 그래서 이런 멘트를 잠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는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지금. 네? 지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네. 무리를 하면 마무리가 안 된다. 마무리가 안 된다. 네. 요거는 내 얘기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네. 있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러니까 제가 밥 먹듯이 글을 쓰는 이유. 쓰면 쓰임이 달라진다. 네. 아니 네. 100권 책을 쓰셨잖아요. 네, 교수님. 책 100권째 책이 나옵니다. 쓰러질까 봐 네.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쓰면 쓰임이 달라진다. 이렇게 긍정 화법으로 바꿔도 돼요. 네. 네. 아니 저 그거 궁금한데 지금 이렇게 막 언어의 유희 네. 이런 거 막 공부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만듭니다. 공부해서. 진짜로요? 네. 의도적으로 저 책상 저 뒤쪽에 가면 이제 언어에 관한 책이 네. 여기도 지금 저쪽에 보면 언어 웅크린 말들부터 저기 언어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을 쓰면서 언어 관련된 책 한 50권 정도 읽으면서 물론 이제 평상시에 물론 문학 작품, 소설, 역사, 철학 책을 읽으면서 언어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요. 김소연 시인이 쓴 한 글자 사전, 마음 사전, 뭐 정철 카피라이터의 불법 사전, 뭐 우리말이 서럽다. 아무튼 우리말과 관련된 대단한 책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언어의 유희를 아예 공부까지 해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 책을 언어로 글을 써가지고 책을 써서 작가이기도 하고 쓴 책을 가지고 나가서 강의라는 강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하겠지만 저는 언어거든요. 말과 글의 매개체가 다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어떤 표현을 어떤 문장을 어떤 단어를 쓰면 똑같은 생각인데 사람들한테 의미의 임팩트를 높일까?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교수님은 직업상 그렇다 치는데 네. 인생 하반기에 그렇게 좀 언어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 좀 그 인생 하반기가 조금 더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필요한 공부가 여러 가지 공부가 있지만 저는 언어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제가 5분간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느낌이 나기도 모르게 언어라는 생각의 옷을 입혀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는 생각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틀에 박히고 언어가 타성에 젖고 언어가 천박해지면 생각도 천박해지고 그 사람의 삶도 천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신랑은 예비 신랑은 금융권의 재원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금융권의 재원이래요. 우리 신랑이. 그거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정말 좀 반맛 없는 말인데요. 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재원입니다. 재원. 네, 재원을 한자로 찾아보면 재산 재자에 뭐 원리 원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인재의 재자에다가 계집 여자가 붙어 있는 원자가 들어 있어요. 재원. 그러니까 재원은 누구한테 쓰느냐면 전문성이 뛰어난 여자 인재한테만 쓰는 언어입니다. 재원이라는 게 여자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이따 끝나고 찾아보세요. 바로 재원이라는 한자가 나와요. 근데 많이 쓰는데 그냥 여기저기 남자도. 그러니까 그 잘못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재원이니까. 그러면 미시가 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쓸까요? 만미자를 쓸까요? 오늘 서 작가님 다 뽀록나네. 굉장히 아름다울 미일 것 같은데요. 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네. 만미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피가 부족하면 뭐라고 그래요? 피가 부족하면 빈혈. 빈혈이죠. 네. 언어가 부족한 거를 비너증이라고 합니다. 비너증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빈어증. 예. 오.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네. 현상을 빈어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빈혈 증세가 오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느끼죠. 그러면 빈어증이다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상대방은 느끼지 않을까요? 상대방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본인은 듣는 모르지. 본인을 모른다는 네, 본인이 본인 모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빈어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회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MZ세대 한 친구가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회사가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돼. 이런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고요. 네. 한자어가 우리나라의 7, 8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빈어증의 상당 부분은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빈어증에 걸리는 건데 아무튼 중년 이후에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전문 용어 중에 앙스트블리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요. 전나무가 평상시 꽃을 별로 안 피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나무가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위기가 왔을 때 얘가 평상시에 수백 배의 꽃을 피워가지고 씨앗을 사방에 퍼뜨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것을 생물학적 용어로 앙스트블리테라고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앙스트는 불안감, 블리테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피워낸 꽃이 앙스트블리테인 거예요. 생명체는 언제 꽃을 피우냐면요. 내가 불안할 때. 평상시에는 별로 안 피우다가 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씨앗을 종족을 남기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명 본능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도 청력을 거의 상실한다는 앙스트 불안감이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대작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니체도 제가 니체 한번 빠져가지고 니체는 나체다 책을 썼거든요. 나오자마자 19금 도서에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만 아무튼 니체도 한 10년 동안 극심한 편두통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때 막 이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취사점은 뭐냐면요.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사태가 발생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부터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은 언제 생기느냐. 불안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앙스트블리테가 갖고 있는 위대한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 단어를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할수록 새로운 단어를 알면 그 새로운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단어 공부를 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어휘력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겁니다. 책 안에 어마어마한 어휘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소 작가님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 인간인지 간단히 테스트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네? 아주 쉬운 단어예요. 네.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망이는 네, 지금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방망이는 이럴 줄 태어날 알았어. 때부터 네.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방망이, 아. 빨래방망이, 빨래할 때 그치, 쓰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야구방망이는 야구할 때 쓰고. 몽둥이 그냥 아무거나 다 되는구나. 그렇죠.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 엄마 이것도 몽둥이 되고. 소 작가님 애들 팰 때 이것도 이걸로 아, 이거 물병이지만 이게 몽둥이가 될 수 몽둥이잖아요. 있죠. 이게 볼펜이지만 이것도 몽둥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몽둥이는 일상의 모든 게 다 될 수가 네. 있어요. 이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치명적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대충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언어를 대충 쓰니까 생각이 대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마개는 아무거나 해서 막으면 되고 네. 병뚜껑은 병을 뚜껑 네, 지금 하기 네. 위해서 용도가 있는 거 횡설수설하고 아니에요? 계시잖아요. 용도가 횡설수설. 있는 거 병뚜껑은 용도가 네. 있는 거 병마개는 병뚜껑은 그러면 소 작가님 혹시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게 뚜껑. 이 뚜껑은 겉표면만 둘러서 이런 게 뚜껑. 네. 와인처럼 코르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이게 병마개. 병마개. 아. 마개는 잡아 뽑는 거고 네. 뚜껑은 돌렸다는 거예요.
아, 여기 와서 그런 저기 단어 공부를 하게 될 줄이야. 테스트를 보게 될 줄이야. 자, 그러면 이제 네. 어차피 개념이 없는 인간으로 개념이 없는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거. 아, 네. 자, 여러분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엉덩이는 사람이고 궁둥이는 동물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하고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 네. 의자와 닿는 부위를 이걸 궁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앉으면 많이 닿으니까 어쨌든 의자와 닿는 부위를 궁둥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안 닿는 허리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요걸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을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엉덩이. 그건 아무데나 맞아도 돼요. 그거는 그런 거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놓는 데는 맞는 거지. 아 거기가 아니고 궁둥이가. 계속 틀리네요. 어떻게든 틀리네요, 저 오늘. 네. 그래서 이런 언어는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이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아주 적확하게 구분하셔야 여러분의 사유도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책에서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나이 들수록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되게 좀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네, 언어. 언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자, 레스토랑에 갔는데 네. 웨이터가 이제 와인을 따르다가 잘못해가지고 손님 옷에 따라 흘렸어. 네. 그럼 손님이 폭발하는 거지. 야, 내가 지금 어제 빨아갖고 이 옷인데 너는 이 비싼 건데. 비싼 건데 너 네. 매니저 나오라 그래. 어. 너 해고시킬까? 이런 사람이 있고 있죠. 한 사람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웨이터님, 제가 오늘 샤워를 안 하고 나온 걸 어떻게 아시고 제 옷에다가 와인을 따르셨냐고. 제가 센스 만점이네. 집에 네. 가서 끝나고 가서 샤워하고 옷 좀 싹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터는 어떨까요? 너무 거의 기절초풍의 감동을 하겠죠. 감동의 도가니죠. 감동의 진짜. 도가니 팽인 네, 거죠.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웨이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칙 있어요, 진짜? 웨이터 법칙. 진짜로 있는 네, 거예요? 있어요. 왠지 교수님이 얘기하면 다 만든 것 같아요. 아니요. 웨이터 법칙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힘든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웨이터, 뭐 청소 미화원, 네. 경비원 네.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만든 거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웨이터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우리 경비원 아저씨 밤새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야단을 당신 어제 내가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집에 어디 간 거야? 야단을 치기보다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아침에 나오면서 따뜻한 우유 한 잔 갖다 주시면 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감동하지.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경비원 아저씨는 얼마나 그 따뜻한 훈훈한 마음씨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인 랩에 있는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언어는 그리고요 광고판이고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입니다. 예? 그 사람이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저절로 상대방한테 자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이미지를 바꾸고 나를 브랜딩하려면 가장 첫 번째 바꿔야 되는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언어를 디자인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면 네. 까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까미.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제2의 봄이다. 멋있죠? 단풍이 되니까 꽃이 핀 걸로 본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또 표절 전문가거든요. 이런 걸 주워다가 나의 목적에 살짝 바꿔요. 중년은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멋있다. 이 제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훨씬 와닿아요. 네. 이게 바로 표절 전문가의 언어 디자인 방법이에요. 재창조하신 거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타츠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전방위적 철학자다운 엄청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문장을 남긴 걸 제가 메모해 놨거든요. 무지, 뭔가 모르는 거는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이해가 가세요? 아닌데 근면의 성과라고요? 네. 뭔가 모르는 거는 게을러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너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니야, 이런 거야. 그건 또 내가 모르겠어. 이거를 근면의 성과. 모르려고 노력을 거듭하는 거야. 매일 네가 알지 말아야지. 그 노력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무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뭐 꼬아서 말한 거야? 네. 맥인 거네. 운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러면 주워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죽어도 운동 그렇죠. 안 했다고. 서 작가님 매일 운동 안 하려고 결심을 한다면 오늘도 운동 운동하지 안 말아야지. 했다. 내일도 하지 말아야지. 엄청 성실하게 안 하고 계속 있는. 네. 노력을 거듭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이걸 또 이렇게 대입할 수.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산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책을 이거 내일 읽어야지. 오늘도 읽지 말아야지. 내일 맨날 노력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하고 사네 우리가 그죠 교수님? 이런 식으로 네. 좋은 문장이 있으면 메모를 하세요. 그걸 살짝만 바꿔치기 하시면 위대한 생각이 창조됩니다. 이게 언어 디자인의 비결이에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커피 머신이 고장났어. 커피 머신 고장났음. 회사 같은 데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지 말고 싹 빼시고 이렇게 쓰는 거야. 저희 커피 머신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일주일간만 다녀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라고. 그러니까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커피 머신 앞에다 써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씩 웃잖아요. 한 번씩 웃고 지나가죠. 아, 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로했구나. 은유법만 잘 쓰셔도요. 은유 사전을 만들어 보세요. 은유 사전. 예를 들면 제가 독서는 피클이다 이런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독서가 왜 피클일까? 자, 앞에 독서는 추상명사예요. 뒤에 피클은 보통명사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추상적인 독서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해가 확 와닿습니까? 감동적입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지. 예. 추상명사라서 그래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는 방법은 은유법으로 바꾸는 거야. 독서는 뭐라고요? 피클이다. 왜 그럴까요? 자,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어, 제가.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뀌었어. 약간 숙성되면서 그렇죠. 새콤달콤한 더 맛있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네.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피클이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독서다. 독서는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 작가님이 이렇게 정상인 이유는 네. 책을 대충 읽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책을 제대로 읽으면 저처럼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칭찬이신가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독서에 대해서 재미있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유법만 잘 쓰시면 설득의 달인이 됩니다. 자, 저나 이제 우리 서 작가님 다 결혼하셨잖아요. 네. 자, 결혼은 양파래. 왜 양파일까요? 까도 이상한 게 많이 나오니까.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까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제가 그런 약간 비슷한 의미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네. 이거는 누구한테 공감이 되냐면 첫 번째 결혼해본 사람이야만 공감이 돼. 그러니까 은유법은 100% 체험을 해봐야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 양파 까서 눈물 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확 연결됩니다. 이 은유법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은유법은 추상명사 앞에 세우고 사랑, 열정, 혁명 이런 거 다 앞에 세워. 그 뒤에다 보통명사 세워. 공통점을 찾아. 그래서 그걸 딱 연결시키면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언어를 쓰지 마시고 몸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머리의 언어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관념적으로 배운 언어들, 골 때리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몸의 언어는 내가 직접 겪어본 내 몸을 관통하고 남은 흔적을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몸의 언어.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구분하면 머리의 언어는 골치 아프잖아요. 네. 몸의 언어는 심장에 딱 꽂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친정엄마 보면 가슴이 아프고. 이 아픈 부위가 왜 다르냐?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 여기가 치근치근. 근데 친정엄마 가슴이 아파.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야,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왜 가슴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얘가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 궁금한데 답을 못했어요? 네. 네,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머리가 아픕니다. 나하고 관계가 깊을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남의 편.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친정엄마는 나를 낳아준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고. 그러니까 머리의 언어는 머리가 아픕니다. 가슴의 언어는 가슴이 아픕니다. 몸의 언어는. 여러분이 직접 후반전이 될수록 몸으로 겪어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찾고 단련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별이다라고 그래요. 대장간에서 쇠를 올려놓고 모르에다가 빨간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단련하는 거를 별이다라고 그래요. 언어를 별이다. 중년이 들수록 언어를 자꾸 별이고 별여서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만의 독특한 언어로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여러분의 생각도 일치월장하고 원격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꾸는 혁명적인 방법, 언어를 바꾸시면 됩니다.